물리교재연구 및 지도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지도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몇 가지 조금 여담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지도안이라고 하는 그 틀에 맞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 노하우를, PCK를 그렇게 녹여서 정리하시는 선생님들은 극히 드뭅니다. 지도안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듯이 저처럼 저는 이제 플래시로 그걸 만들었는데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 형태로 해서 요 단계에서는 이걸 보여주자. 그 다음에 또 개념 적용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파워포인트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설명을 달 수 있잖아요. 거기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적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일반고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과학고에 있을 때는 어떤 방법을 주로 하고 있냐면 이처럼 가르칠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 놓고 아이한테 가르친 다음에 나름대로의 느낀 점 같은 거를 이렇게 꼭 적어 놔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 왜 뭐 상대수 이런 거 관련돼서 왜 운동 방향으로만 길이가 수축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상대 속도는 좌표계에 관계없이 불변인가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할 법한데도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설명해 줄 건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아이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설명도 매우 힘들어가지고 1시간 내내 쩔쩔매다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노하우들도 적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적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수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느낀 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반성적인 사고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PCK 노하우를 증진시켜서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매년 똑같은 강의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왜 애들은 이해 못하지? 왜 이걸 이해 못하지? 머리 나쁜 녀석들? 이렇게 아이들 탓만 하면서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수업하고 나서 피드백을 꼭 적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A4 용지에다가 그것도 꼭 연필로 작성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요. 왜냐하면 좀 그 연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애착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연필로 정리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뭐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뭐 상관없습니다. 컴퓨터로 워드로 저장하든 아니면 뭐 실제로 볼펜이나 연필로 작성을 하든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로 하든 아니면 지도안 형태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지도안 작성을 이제 강요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임용고시 2차에서 지도안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임용고시 대비하자라고 하는 차원도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고시 합격해서 발령받으면 신규 고사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연구 수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지도안을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도안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안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도안 양식은 요런 양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심플하면서도 약간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요 양식도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교사하고 학생하고 구분되어 있다는 점. 사실 임용고시 볼 때 어느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지도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시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연습하다가 가운데 게 없어지면 더 편해집니다. 근데 이게 없는 거 가지고 연습하다가 가운데 선이 하나 또 생기면은 또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쪽에 맞춰서 가운데 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발문을 하죠. 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발문에 대답한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사의 발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활동과 학생의 활동은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발문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답변할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도안을 작성합니다. 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수업 모형의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수학습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탐색, 개념 도입, 개념 적용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학습 내용에서는 이제 탐색 단계에서 전시 학습을 확인을 한다든지 흥미 유발을 한다든지 학습 목표를 읽어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탐구 활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탐색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 도입 단계에서도 오늘 학습 목표에 해당이 되는 걸 어떤 걸 먼저 발문하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내용도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는 거죠. 교사와 학생 활동 시간도 잘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면 안 돼요. 지도 방법 및 유의점도 여기다가 작성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양식 다음 주에 이제 배포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도안을 쓸 거다라고 하는 점 염두해 두세요. 주요 이제 평가 요소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그 과제가 나갈 겁니다. 지도안을 작성해라. 그래서 다다음 주에 면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수업 시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수업 시연을 할 사람을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전까지는 그러니까 주말까지는 지도안을 저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지도안을 보면서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자세히 적어줄 거예요. 자세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수업 시연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선해주고 그럼 개선해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어떻게 개선해라라고 하는 거를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쓴 지도안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도안을 어느 차시에 대해서 딱 썼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지도안 형태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출하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으면 높은 성적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성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오늘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선배들이 썼던 지도안을 가지고 예시로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 잘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학습 목표 설정인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지도안을 보면 이것부터 맨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학습 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학습 목표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내용과 수준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없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학습 목표에 들어가 있으면 감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냐면 교육과정 그 평가 기준의 상에 해당이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도 풀 수 있을 정도, 학업 성취도 평가 문항도 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학습 목표를 기술해야 된다. 그러려면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뭐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도 적용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적극적인 표현이 더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학습 목표는 행동 용어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뭐 이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행동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그릴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가장 적절한 학습 목표의 개수는 2개입니다. 내용이 어려우면 1개 사용을 하고요.
내용이 매우 쉬운 거라고 하면은 3개까지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2개 정도의 학습 목표 기술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개 쓰면 안 되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3개 써도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개가 그래도 제일 좋다. 그래서 2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 기본 학습 요소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학습 목표와 동떨어진 내용들을 가르치면 안 되죠. 또는 어떤 내용들이 학습 목표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전부 다 학습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칠 내용을 잘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학습 목표를 쓸 필요도 있고요. 또 그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학습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된다고 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업성 지도 평가나 그 다음에 수능 문제까지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개념을 유도해주고 끝내요. 개념을 유도해주고 끝내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절대로 못 풉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학원 가야 돼요. 사교육을 받아야만 그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을 유도해주는 것이 개념 도입 단계에 있었으면은 개념 적용 단계에서는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걸 학생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연습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들도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에 충분해야 돼요. 그에 미달하는 내용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에 적합한 형성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목표가 2개다. 그러면은 그 2개의 학습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형성평가 문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한 문제이어도 그 2개의 학습 목표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문제 같은 경우도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오늘 학습 목표가 기억하고 니은이야. 사실 디귿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다가 이번 시간에 배운 학습 목표 2개를 더하면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형성평가 문항은 최소 몇 문제? 2문제를 출제해야 됩니다. 하나는 학업성 지도 평가나 수능 수준 문제에 해당이 되는 문제를 출제해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급적이면 창의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은 수능에서 응용돼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도 맞출 수 있게끔 그런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창의적으로 낸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민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단원 선택을 해서 학습 목표와 가르칠 내용, 그 다음에 형성평가 문항 이런 것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시학습에서는요 반드시 전시학습 확인과 동기유발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손학습 모형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탐색 단계에서 전시학습과 동기유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전시학습 확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전 시간에 했던 단원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르쳐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특수 상대성 이론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 시간에 있었던 특수 상대성 이론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관성력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학 단원에서 배웠던 거지만 관성력에 대한 그 지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포섭자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학습 확인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유발, 뭐 흥미유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학습에 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뭐 영화나 아니면은 뭐 TV CF나 이런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흥미유발 자료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 만화를 그려요. 만화 그리는데 소질이 있어. 그러니까 만화로 흥미유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학습 상황과 관련된 그런 재미있는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또 저하고 같은 방 쓰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음악 연주를 아주 좋아합니다. 취미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수업의 분위기를 이렇게 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파동이라든지 그 몇 개의 그런 그 교과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흥미 유발을 할 때 사용하는 거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것들을 잘 녹여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보니까 랩을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기가 랩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은 랩으로 아이들 흥미 유발 시켜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장점을 잘 살려서 흥미 유발하고 동기 유발 적절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차차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수업과 무관한 걸 하면 안 돼요.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의 오개념을 확인하는데 꼭 필요하거나 뭐 등등등등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적절하게 동기 유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전개 과정은 수업 모형에 맞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이 있어요. 인지 갈등 모형도 있고 발견학습도 있고 뭐 탐구, 그 다음에 순환학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초보자들이 쓰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추천해 준다면 순환학습 모형입니다. 순환학습 모형이 가장 무난해요. 그래서 3단계로 해도 되고요. 뭐 5단계로 해도 되고 또는 뭐 5단계 정도가 적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E 아시죠? 그렇게 해서 수업 모형에 맞게 계획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뭐 3단계 해도 되고 4단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물론 뭐 그 인지 갈등 모형이나 아니면은 뭐 그 발생학습 모형이나 이런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그쪽을 쓰게 될 경우에는 감점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업 모형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단연간 가르쳐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독특한 수업 모형을 쓰는 친구들은 감점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순환학습 모형을 좀 적극 추천합니다. 초보자가 쓰기에 제일 적합하고 순환학습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다른 모형으로의 그 확산 적용이 또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순환학습 모형을 추천합니다. 수업 모형의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탐색 단계는 누구 중심의 활동이죠?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학생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 탐색 활동입니다. 그러면 교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단계가 어디죠? 개념 도입 단계입니다. 개념 도입 단계. 그러면 개념 적용 단계는 어떨까요? 문제를 적용하고 응용하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학습한 개념을 사용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교사 주도적으로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누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학생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학생한테 시키고 학생이 그거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연습해보는 그런 과정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조금 이야기하자면 학습 목표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능이라든지 학업성 지도 평가 문항을 풀어서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개념 적용 단계가 좀 길어야 돼요.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정도 연습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수능 문제나 아니면 학업성 지도 평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뭐 5분 정도 이렇게 하고 이러면요 절대 못 풉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은 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학원으로 내보는 그런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도입 단계는 제가 생각할 때 10분 이내가 가장 적절합니다. 10분 이내. 그러니까 교사 주도적으로 설명하는 건 10분 이내에 짤막하게 설명할 수 있을 분량만큼만 여러분들이 딱 선택을 해서 지도안을 짜야 돼요. 초보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많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물리가 매우 쉽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망합니다. 망해요. 저 같은 경우도 관성의 법칙 하나를 가르치는데 1시간이 들어갑니다. 1시간을 온전히 써야 관성의 법칙 간신히 이해시켜서 수능 문제 풀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읽고 해석해서 수능 문제 풀게끔 만들려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정말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강의식으로 하면 5분, 10분이면 가르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 면적 이러면 그냥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수능 문제 못 푼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열심히 외웠는데 문제가 안 풀리니까 물리를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수능 문제가 술술술 풀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만들어주려면 개념 도입 단계는 10분 이내가 적절하고요. 개념 적용 단계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추천한 대로 물론 이제 조금 능숙능란해지면은 요거를 유연하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개념이 쉬우면 양이 많고 개념 도입이 많고 개념 적용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보자들은 제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적절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점수가 깎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능 문제 풀 수 있나? 형성평가 문제 못 풀겠는데? 라고 판단이 들면 점수가 깎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목표,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의 내용과 수준, 그 평가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수업 모형을 짜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표시킨다, 그리고 발표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발표시키면은 학생이 어떻게 발표할지 그 내용을 예상해서 추론해서 거기다가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개념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학생들은 5개념이 나타나게끔 발문하는 걸로 지도안에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이제 인지 갈등이 내가 생기게끔 탐색해서 이러이런 실험을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이 어떻게 답변할지를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교사가 뭐 설명하고 뭐 강의하고 뭐 문제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임용고시 떨어집니다. 교사는 아이들한테 실험하게 하고 아이들은 열심히 실험해서 발표도 하고요. 협력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개념 적용도 교사가 물어보니까 아이가 잘 적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까먹었는데 동기유발 단계에서 예를 들어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개념 적용 단계에서 그 문제 제기한 동기유발 영상을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스피커 앞에 있는 달팽이 소리가 커지면 날아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들의 그 5개념을 확인하는 그런 흥미유발 자료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개념 적용 단계에서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 주도적으로 지도안 작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매체나 학습 자료, 그 다음에 유의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 시점에서는 뭐 동영상을 제시하고요. 요 시점에서는 아이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걸 요약해서 발표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실험하는데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교수학습 매체나 그 다음에
뭐 지도상의 유의점,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이 오른쪽 지도안 오른쪽 편에 잘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수 학습 지도 계획이 되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형성평가를 풀었는데 아이들이 못 풀었다, 틀렸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다시 또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런 것들. 혹은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개념 적용 단계일 때 뭐 보충이나 심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학과에서 핵심 역량 5가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그 핵심 역량 중에 어떤 역량이라도 학습 지도안에 한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사소통 능력이든 아니면 창의적인 뭐 문제 해결 능력이든 이런 부분들 또는 뭐 탐구 능력이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다음 주에 이제 발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가에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 단계 조금 올려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점수가 확 올라가서 등급이 바뀔 정도는 아니지만 지도안 평가에서 뭐 점수가 예를 들어서 25점 맞았는데 이 학생이 맨 처음에 발표했네? 그럼 26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발표하는 사람은 매우 많이 틀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적을 무지하게 받습니다. 이거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비롯해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굉장히 쑥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여하튼 간에 좀 평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다음 주 정도에 적절하게 자발적으로 자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명 정도 수업 시연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 생각하고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또 설명하는 건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